여기서 넌 아내가 아니야. 넌 거래로 들어온 물건이고 나는 그 값을 치른 사람이야. 사랑도 없고 체면도 없어. 질문도 하지 마. 내가 할 일은 정해져 있어. 첫째, 이 집 밖으로 나가지 마. 둘째, 내 허락 없이 누구와도 연락하지 마. 셋째, 넌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내 식사를 준비해. 넷째, 넌 내가 부를 때마다 여기 와야 해. 알아들었어?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넌 처음이 아니야. 그거 알아둬.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웨딩드레스를 벗지도 못한 채 나는 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거리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다. 도심을 벗어나자 가로등도 드물어졌고 이내 칠흑 같은 어둠만 남았다. 차 안은 조용했다. 운전기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나 역시 입을 열 이유가 없었다. 드레스의 레이스가 목을 조였다. 숨이 답답했지만 나는 손을 올리지 않았다. 이미 이 옷은 내 것이 아니었다. 오늘 하루만 빌려 입은 누군가의 환상을 채우기 위한 의상일 뿐이었다. 결혼식은 조용했다. 하객도 없었고 축하도 없었다. 주례는 계약서를 낭독했고 나는 그 종이에 서명했다. 30억. 우리 가족이 갚지 못한 빚의 액수. 그 숫자가 내 이름 옆에 적혀 있었다. 박정호. 내 남편이 된 남자의 이름이었다. 78.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았다. 식장에서 그를 처음 봤을 때 그의 눈빛은 차갑고 건조했다. 신부를 보는 눈이 아니었다. 계약서를 확인하는 눈이었다. 도착했습니다. 기사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차 밖은 여전히 어두웠다. 하지만 저 앞에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불빛 하나 없는 담벼락 너머로 3층짜리 석조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저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음침했다. 감옥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화려했다. 차에서 내렸다. 구두굽이 자갈을 밟는 소리만 고요 속에 울렸다. 현관으로 걸어가는 동안 나는 뒤를 돌아봤다. 철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잠금 장치가 찰칵 소리를 냈다. 들어오십시오. 문 앞에 서 있던 중년 남자가 말했다. 정장 차림의 무표정한 얼굴. 비서인 듯했다. 그는 내 드레스도 내 얼굴도 보지 않았다. 그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라는 손짓만 했다. 복도는 길었다. 양쪽 벽에는 오래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천장의 샹들리에는 희미한 불빛만 내뿜고 있었다. 발소리가 메아리 쳤다. 내 발소리만. 여기입니다. 비서가 멈춰 선 곳은 복도 끝 무거운 나무 문 앞이었다. 그는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나를 보지도 않은 채 뒤로 물러섰다. 들어가세요. 나는 그 문을 바라봤다. 문 너머는 어두웠다. 하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다. 한 발, 또 한 발. 나는 그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실내는 넓었다. 킹사이즈 침대, 육중한 책상, 그리고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책장.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방 안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박정우가 서 있었다. 턱시도를 벗은 그는 와이셔츠 차림이었다. 소매를 걷어올린 팔에는 핏줄이 선명했다. 그는 나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아. 내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왔다. 낯설고 차가웠다. 앉아. 명령이었다.
나는 침대 끝에 앉았다. 드레스가 바닥에 흩어졌다. 박정호는 책상 서랍을 열고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계약서였다. 오늘 아침 내가 서명했던 그 문서. 읽어봤지? 예. 그럼 알겠네. 여기서 넌 아내가 아니야. 그는 종이를 탁자 위에 던졌다. 넌 거래로 들어온 물건이고 나는 그 값을 치른 사람이야. 사랑도 없고 체면도 없어. 질문도 하지 마. 내가 할 일은 정해져 있어. 나는 그를 올려다봤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건조했다. 첫째, 이 집 밖으로 나가지 마. 둘째, 내 허락 없이 누구와도 연락하지 마. 셋째, 넌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내 식사를 준비해. 넷째, 그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넷째, 넌 내가 부를 때마다 여기 와야 해. 그의 손이 내 턱을 잡았다. 차가운 손가락이었다. 알아들었어? 예. 좋아. 그는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욕실 쪽을 가리켰다. 씻고 나와. 옷은 옷장에 있어. 나는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나는 걸었다. 욕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아, 그리고 유나.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넌 처음이 아니야. 그거 알아둬. 문이 닫혔다. 욕실 거울 앞에 섰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드레스의 지퍼를 내렸다. 천천히 조용히. 레이스가 바닥에 떨어졌다. 샤워기를 틀었다. 뜨거운 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몸은 떨렸다. 넌 처음이 아니야.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물줄기 아래 서서 눈을 감았다. 울지 않았다.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 그저 숨을 쉬었다. 들이쉬고 내쉬고 살아남아야 한다.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옷장을 열었다. 안에는 잠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모두 내 사이즈였다. 누군가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다. 나는 그 중 하나를 꺼내 입었다. 면 소재의 긴팔 잠옷. 무난하고 단정했다. 침실로 나왔다. 박정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나를 보지도 않았다. 침대에 누워. 나는 침대로 갔다. 이불을 들추고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흔들렸다. 박정호는 한참 뒤에 침대로 왔다. 이불 반대편에 누웠다. 우리 사이에는 넓은 공간이 있었다. 불 꺼. 탁자 위 스탠드를 껐다. 방 안이 어둠에 잠겼다. 숨소리만 들렸다. 그의 숨소리와 내 숨소리. 나는 눈을 뜨고 어둠을 응시했다. 넌 처음이 아니야. 나보다 먼저 이 침대에 누웠던 여자들이 있었다. 나처럼 계약서에 서명했던 여자들. 나처럼 이 방에 갇혔던 여자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얼마나 오래 여기 있게 될까? 어둠 속에서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박정호는 이미 잠든 듯 고른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무너지지 않겠다고. 울지 않겠다고. 도망치지도 않겠다고. 대신 관찰하겠다고. 기억하겠다고. 이 집의 모든 것을 알아내겠다고. 새벽이 오기 전까지 나는 잠들지 않았다. 아침 6시 5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침대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이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박정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혼자 잔 것처럼.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갔다. 커튼을 열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저 멀리 담벼락 너머로 새벽빛이 번지기 시작했다. 넓은 정원이 보였다. 잘 정돈된 나무들, 분수,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잔디밭. 아름다웠다. 감옥치고는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어젯밤 그 비서가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아침 식사 준비는 7시까지입니다. 주방은 1층 복도 끝입니다. 식단표는 냉장고에 붙어 있습니다. 네. 회장님은 7시 30분에 식사하십니다. 늦지 마세요. 그는 말을 마치고 돌아섰다. 문이 닫혔다. 나는 옷장을 열었다. 어제와 다른 옷들이 걸려 있었다. 단정한 원피스, 블라우스, 치마. 모두 수수하고 점잖은 디자인이었다. 나는 그중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거울을 봤다. 낯선 여자가 나를 보고 있었다. 복도로 나왔다. 어젯밤과 달리 복도에는 희미한 자연광이 들어왔다. 벽에 걸린 그림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모두 오래되고 값비싼 그림들처럼 보였다. 걸어가면서 나는 주변을 관찰했다. 복도 모서리마다 작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빨간 불빛이 깜빡였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숨기지도 않았다. 계단을 내려갔다. 1층은 더 넓었다. 거실, 응접실, 서재로 보이는 방들이 줄지어 있었다. 복도 끝으로 가자 주방이 나타났다. 넓고 깨끗한 주방이었다. 대리석 조리대, 최신식 가전제품, 그리고 냉장고. 냉장고 문에는 종이 한 장이 자석으로 붙어 있었다. 아침 식단, 흰쌀밥, 된장찌개, 구운 고등어, 시금치나물, 배추김치. 메뉴는 정해져 있었다. 재료는 냉장고 안에 모두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다. 쌀을 씻고 밥솥에 넣었다. 고등어를 꺼내 프라이팬에 올렸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시금치를 데쳤다.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생각할 틈이 없었다. 그게 차라리 나았다. 7시 25분 식탁을 차렸다. 밥, 국, 반찬이 정갈하게 놓였다. 나는 손을 씻고 식탁 앞에 섰다. 정확히 7시 30분 박정우가 나타났다. 그는 정장 차림이었다. 넥타이까지 완벽하게 맨 모습. 나를 한번 훑어보고는 식탁에 앉았다. 앉아.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박정우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입 떴다. 천천히 씹었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맛봤다. 그리고 고등어를 젓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었다. 간이 싱거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해. 네. 그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나도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어졌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국을 떠먹는 소리, 그리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오늘부터 규칙을 설명해 주겠어. 박정우가 입을 닦으며 말했다. 첫째, 넌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식사를 준비해.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내가 담당이야. 네. 둘째, 이 집 청소와 빨래도 내 몫이야. 가정부는 일주일에 한 번만 와. 나머지는 내가 해. 네. 셋째, 집 밖으로 나갈 일은 없어. 장은 비서가 봐. 필요한 게 있으면 비서한테 말해. 나는 고개를 숙였다. 넷째, 내 방에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 서재, 지하실도 마찬가지야. 지하실.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다. 다섯째, 전화나 인터넷 사용은 제한돼. 내 핸드폰은 비서가 관리해. 일주일에 한 번 가족에게 안부 전화할 수 있어. 그것도 비서 입회하에.
숨이 막혔다. 하지만 나는 표정을 유지했다. 여섯째. 박정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넌 내 부름에 언제든 응해야 해. 낮이든 밤이든.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알아들었어? 네. 좋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탁을 정리하려는 내게 손을 저었다. 그건 나중에 해. 지금은 나 따라와. 나는 그를 따라 복도를 걸었다. 그는 서재 앞에 멈춰섰다. 문을 열었다. 들어와. 서재는 넓었다. 책장이 벽 전체를 덮고 있었고 중앙에는 큰 책상이 놓여 있었다. 창문으로는 정원이 보였다. 박정호는 책상 서랍을 열고 작은 상자를 꺼냈다. 벨벳 상자였다. 손 내밀어. 나는 손을 내밀었다. 그는 상자를 열고 반지 하나를 꺼냈다. 은색 반지였다. 안쪽에 무언가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만 자세히 보기도 전에 그가 내 약지에 끼웠다. 이게 내 표식이야. 빼지 마. 나는 반지를 내려다봤다. 차갑고 무거웠다. 이제 넌 내 소유야. 잊지 마. 박정호는 나를 지나쳐 서재를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홀로 서재에 남았다. 손등에 반지를 만졌다. 안쪽 글자를 읽으려 했지만 너무 작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서재를 둘러봤다. 책장, 책상, 그리고 책상 위 서류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책상 한쪽 구석에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뒤집어진 채로. 나는 다가가 액자를 들었다. 뒤집었다. 사진이었다. 젊은 여자의 사진.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공허했다. 등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나는 황급히 액자를 제자리에 뒤집어 놓았다. 돌아봤다. 비서가 서 있었다. 식탁 정리하셔야죠. 그는 나를 보지 않고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경고가 섞여 있었다. 지금 가겠습니다. 나는 서재를 나왔다. 복도를 걷는 동안 손이 떨렸다. 뒤집어진 액자, 웨딩드레스 입은 여자, 나보다 먼저 이 집에 왔던 여자.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주방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에 손을 담그자 반지가 미끄러웠다. 빼고 싶었지만 빼지 못했다. 접시를 닦고 냄비를 씻고 조리대를 닦았다. 손은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 집에는 비밀이 있다. 서재, 지하실, 그리고 사라진 여자들. 설거지를 끝내고 손을 닦았다. 시계를 봤다. 아직 오전 9시였다. 하루가 너무 길었다. 복도로 나왔다. 2층으로 올라가려는데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계단 위에서 내려다봤다. 비서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네, 이번 건 좀 다릅니다. 영리해 보여요. 6개월이요? 글쎄요, 이번엔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준비해 두겠습니다. 통화가 끊겼다. 비서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제자리에 얼어붙었다. 6개월. 더 빨리 끝날 수도. 무엇이 끝난다는 걸까? 나는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갔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앉았다. 반지를 내려다봤다. 은색 반지. 표식.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밤이 되면 이 집을 탐색하겠다고. 서재든 지하실이든 숨겨진 방이든 살아남으려면 진실을 알아야 한다. 밤 11시 복도에 불이 꺼졌다. 나는 침대에 누워 박정호의 숨소리를 들었다. 규칙적이고 깊은 숨소리. 그는 잠들었다. 30분을 더 기다렸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침대에서 내려왔다. 맨발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다. 문손잡이를 천천히 돌렸다. 삐걱 소리가 날까봐 숨을 죽였다. 문이 열렸다. 복도는 어두웠다. 비상구 표시등의 초록빛만 희미하게 빛났다. 나는 복도로 나왔다. 계단을 내려갔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1층에 도착했다. 어둠 속에서 눈을 익혔다. 거실, 응접실, 그리고 서재. 서재 문은 닫혀 있었다. 손잡이를 잡았다. 잠겨 있지 않았다.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서재가 희미하게 보였다. 책장, 책상, 그리고 그 위에 뒤집어진 액자. 나는 책상으로 다가갔다. 서랍을 열었다.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계약서, 부동산 문서, 은행 내역서. 하지만 내가 찾는 건 이게 아니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벨벳 상자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 나는 하나를 꺼내 열었다. 반지였다. 내가 끼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은색 반지. 하지만 이건 비어 있었다. 주인을 잃은 반지. 다른 상자를 열었다. 또 반지. 그리고 또 총 4개의 빈 상자가 있었다. 손이 떨렸다. 4명. 나보다 먼저 이 집에 왔던 4명의 여자. 나는 반지 하나를 집어들었다. 달빛 아래 안쪽 글자를 읽었다. 소유물. 박정호의 소유물. 나는 반지를 상자에 다시 넣었다. 서랍을 닫으려는데 맨 아래 서랍에 자물쇠가 보였다. 잠겨 있었다. 나는 책상 위를 뒤졌다. 열쇠가 있을 리 없었다. 하지만 책상 모서리, 테이프로 붙어 있는 작은 열쇠를 발견했다. 떼어내어 자물쇠에 넣었다. 딸깍 열렸다. 서랍 안에는 파일 하나가 있었다. 두꺼운 서류 파일. 나는 그걸 꺼내 펼쳤다. 첫 페이지. 사진이 붙어 있었다. 이름 최수진. 나이 29세. 계약 기간 2019년 3월, 2019년 8월. 종료 사유 자발적 계약 해지. 사진 속 여자는 웃고 있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하지만 눈빛은 공허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이름 한지은. 나이 26세. 계약 기간 2020년 1월, 2020년 6월. 종료 사유 자발적 계약 해지. 그 다음 페이지. 이름 김민서. 나이 31세. 계약 기간 2021년 9월, 2022년 2월. 종료 사유 자발적 계약 해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이름 박소영. 나이 28세. 계약 기간 2023년 4월, 2023년 9월. 종료 사유 자발적 계약 해지. 모두 6개월 이내였다. 모두 자발적 해지였다. 나는 박소영의 사진을 자세히 봤다. 뭔가 익숙했다. 어디서 본 것 같았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 뭔가 적혀 있는 게 보였다. 사진을 뒤집었다. 떨리는 필체로 쓰인 글씨였다. 도망치세요. 6개월이 되기 전에. 그 전에 나가세요. 지하실에. 글씨는 거기서 끊겨 있었다. 마치 급하게 쓰다 만 것처럼. 나는 사진을 든 채 얼어붙었다. 지하실. 박정호가 출입을 금지한 바로 그곳.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뭐 하는 거야? 심장이 멈췄다. 나는 천천히 돌아봤다. 서재 문 앞에 박정호가 서 있었다. 가운 차림이었다.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서류 정리하는 줄 알았더니 남의 물건을 뒤지고 있었구나. 나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박정호는 천천히 걸어왔다. 그리고 내 손에서 파일을 낚아챘다. 이게 그렇게 궁금했어? 그는 파일을 펼쳤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겼다. 최수진, 한지은, 김민서, 박소영. 다들 널 닮았지. 젊고 빚이 있고 갈 곳 없는 여자들. 그는 파일을 탁 닫았다. 다들 6개월을 못 채웠어. 왜 그랬을 것 같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박정호는 책상에 기대며 팔짱을 꼈다. 겁이 나서. 이 집이 나라는 사람이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도망쳤지. 계약을 깨고 가족들 빚은 그대로 둔 채. 그는 나를 빤히 쳐다봤다. 하지만 난 친절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들을 보내줬어. 물론 빚은 고스란히 남았지만.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박정호는 비웃었다. 아마 어디선가 또 다른 계약에 서명하고 있겠지. 아니면. 그는 말을 멈췄다. 의미심장한 침묵이었다. 넌 궁금한 게 많구나, 유나. 그는 서재 안쪽을 가리켰다. 저기 책장 뒤에 문이 하나 있어. 지하실로 가는 문이지. 나는 그가 가리킨 곳을 봤다. 책장은 벽에 딱 붙어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미세한 틈이 있었다. 들어가 볼래? 박정호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 안에 내가 찾는 답이 있을지도 몰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현명한 선택이야. 박정호는 파일을 서랍에 다시 넣고 잠갔다.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유나, 난 널 처음부터 경고했어. 질문하지 말라고. 궁금해하지 말라고. 그는 내게 다가왔다. 손이 내 턱을 잡았다. 하지만 넌 참지 못했지. 그래서 이제 알았어. 넌 나랑 똑같아. 궁금증을 못 참는 사람.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그게 널 위험하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 그는 손을 놓았다. 대신 기억해. 이 집에는 내가 몰라야 할 것들이 있어. 알면 안 되는 것들이. 그걸 알게 되는 순간.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넌 6개월을 못 채우게 돼. 문이 열렸다. 그는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침실로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이 시간에 돌아다니지 마. 문이 닫혔다. 나는 혼자 서재에 남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머릿속은 명확했다. 박소영의 메시지. 지하실에. 그녀가 남기려 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나머지 세 여자는 정말 자발적으로 떠난 걸까? 나는 창밖을 봤다. 달이 구름에 가려졌다. 정원은 어둠에 잠겼다. 이 집 어딘가에 진실이 숨어 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찾아야 한다. 6개월이 되기 전에. 3일이 흘렀다. 나는 완벽한 아내 역할을 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식사를 준비했다. 간은 정확히 맞췄다. 청소를 했고 빨래를 했고 박정호가 부르면 언제든 응했다. 그는 만족한 듯 보였다. 더 이상 경고하지 않았다. 다만 가끔 나를 보는 그의 눈빛에는 관찰하는 기색이 있었다. 마치 실험 대상을 지켜보듯. 나 역시 관찰했다. 비서의 동선, 박정호의 일정, 집안 카메라의 사각지대. 모든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오후 기회가 왔다. 오늘 저녁 외출한다. 점심 식사 후 박정호가 말했다. 회식이 있어서 늦을 거야. 혼자 저녁 먹고 자. 네. 비서도 함께 나간다. 집에 혼자 있게 될 텐데 괜찮겠어? 괜찮습니다. 박정호는 나를 잠시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현관문은 밖에서만 열려. 안에서는 못 나가. 알지? 네. 오후 6시 박정호와 비서가 집을 나섰다. 차 소리가 멀어졌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거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다.
차가 완전히 사라졌다. 혼자였다.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였다. 나는 즉시 움직였다. 서재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서랍을 뒤졌다. 열쇠는 없었다. 박정우가 가져간 모양이었다. 하지만 책장은 잠기지 않았다. 나는 박정우가 가리켰던 책장으로 갔다. 손으로 책장 옆면을 더듬었다. 미세한 틈이 있었다. 밀어봤다. 움직이지 않았다. 다시 책장을 살폈다. 책들 사이 어딘가에 스위치가 있을 것 같았다. 한 권 한 권 뽑아보며 확인했다. 세 번째 선반, 두꺼운 법률 서적을 뽑았을 때였다. 딸깍, 기계 소리가 났다. 책장이 조금씩 앞으로 밀려났다. 숨을 들이켰다. 책장을 옆으로 밀었다. 뒤에 문이 있었다. 철제 문이었다. 손잡이를 잡았다. 잠겨 있지 않았다. 문을 열었다. 계단이 보였다. 아래로 내려가는 어두운 계단. 나는 벽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찾았다. 켰다. 희미한 불빛이 계단을 비췄다. 천천히 내려갔다. 한 걸음씩. 계단은 생각보다 길었다. 10개, 15개, 20개. 지하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마지막 계단을 내려서자 복도가 나타났다. 양쪽에 문이 3개씩 있었다. 첫 번째 문을 열었다. 창고였다. 오래된 가구들,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두 번째 문을 열었다. 와인 저장고였다. 벽에 와인 병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세 번째 문. 손잡이를 잡았다. 잠겨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머리핀을 꺼냈다. 자물쇠에 넣고 조심스럽게 돌렸다. 어릴 적 아버지가 가르쳐줬던 방법이었다. 딸깍. 열렸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방은 작았다. 하지만 깨끗했다. 침대, 책상, 옷장. 마치 누군가 살았던 것처럼. 책상으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 공책 한 권이 있었다. 펼쳤다. 손글씨로 가득 채워진 일기장이었다. 2023년 4월 3일. 오늘 이 집에 들어왔다. 계약서에 서명했다. 6개월만 버티면 된다. 엄마 수술비를 낼 수 있다. 2023년 4월 15일. 집안일은 힘들지 않다. 하지만 박정호 씨가 무섭다. 그의 눈빛이 나를 사람이 아닌 물건처럼 본다. 2023년 5월 20일. 서재에서 다른 여자들의 사진을 봤다. 나보다 먼저 왔던 사람들. 그들은 어디로 간 걸까? 2023년 7월 10일. 지하실에 방이 있다는 걸 알았다. 이 방. 이전 여자들도 여기 있었을 것 같다. 2023년 8월 30일. 박정호 씨가 이상한 말을 했다. 넌 곧 나갈 거야. 웃으면서 말했다. 계약 기간이 아직 2달 남았는데. 2023년 9월 10일. 오늘 지하실 끝 방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봤다. 이제 알았다. 왜 그들이 6개월을 못 채우는지. 도망쳐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2023년 9월 14일. 이제 내 차례인 것 같다. 박정호 씨가 나를 부르는 횟수가 늘었다. 비서의 눈빛도 달라졌다. 이 일기를 남긴다. 누군가 읽기를. 만약 이걸 읽는 당신이 있다면 부탁이 있다. 지하실 끝 마지막 방을 열지 마. 그냥 도망쳐. 6개월을 채우려 하지 마. 나처럼 되지 마. 일기는 거기서 끝이었다. 손이 떨렸다. 일기장을 덮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하실 끝 마지막 방. 나는 책상에서 일어났다. 방을 나와 복도 끝을 봤다. 마지막 문이 있었다. 다른 문들과 달리 그 문에는 자물쇠가 3개나 걸려 있었다. 다가갔다.
문손잡이를 잡았다. 차갑고 무겁게 잠겨 있었다. 그 순간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유나. 박정호의 목소리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황급히 박소영의 방을 나와 문을 닫았다. 복도를 달려 계단을 올라갔다. 서재로 나와 책장을 원래대로 밀어 넣었다. 책도 제자리에 꽂았다. 유나,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나는 서재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숨을 골랐다. 박정호가 현관에서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뭐 하고 있었어?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봤다. 의심하는 눈빛이었다. 회식이 취소됐어.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 그러셨군요. 저녁은?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주방으로 향했다. 손이 떨렸지만 감췄다. 박정호는 거실로 갔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주방에서 냉장고를 열었다. 식재료를 꺼냈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지하실 끝, 마지막 방. 박소영이 본 것. 그녀가 경고했던 것.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걸 봐야 할까? 칼로 채소를 썰었다. 도마에 닿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거실에서 박정호가 말했다. 유나. 네. 오늘 집에 혼자 있을 때 뭐 했어?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었습니다. 책? 무슨 책? 거실 책장에 있던 소설책이요. 그래. 좋은 취미네. 박정호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더 무서웠다. 나는 요리를 계속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다음 기회에 마지막 방을 열겠다고. 무엇이 있든 알아야 한다. 일주일이 더 흘렀다. 나는 기다렸다. 완벽한 아내로 살면서 기회를 기다렸다. 박정호는 내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밤에 부르는 횟수가 늘었고 말투는 더 차갑고 명령적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순종했다.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가 관찰하듯 나도 관찰했다. 그리고 알아냈다. 박정호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서재에서 화상회의를 한다. 최소 2시간. 비서는 그 시간에 외부 업무로 나간다. 오늘이 그 목요일이었다. 오후 2시 50분 박정호가 서재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오후 3시 비서가 현관을 나섰다. 차 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5분을 기다렸다. 그리고 움직였다. 주방에서 조용히 나와 지하실 입구로 향했다. 서재 옆 책장 스위치를 눌렀다. 책장이 열렸다. 철제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실은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알아야 했다. 박소영의 방을 지나쳐 복도 끝으로 갔다. 3개의 자물쇠가 걸린 마지막 문 앞에 섰다. 주머니에서 머리핀과 작은 드라이버를 꺼냈다. 지난 며칠간 준비한 것들이었다. 첫 번째 자물쇠. 머리핀을 넣고 돌렸다. 3분이 걸렸다. 딸깍 열렸다. 두 번째 자물쇠. 더 복잡했다. 땀이 났다. 5분이 걸렸다. 열렸다. 세 번째 자물쇠. 체인 잠금 장치였다.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나사가 떨어졌다. 나는 문손잡이를 잡았다.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안은 어두웠다. 손을 뻗어 스위치를 찾았다. 켰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봤다. 방은 넓었다. 하지만 가구는 없었다. 대신 벽면 전체에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수십 장의 사진. 아니, 수백 장.
모두 여자들의 사진이었다. 나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벽에 다가갔다. 사진들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1995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각 여자마다 여러 장의 사진, 웨딩드레스 입은 사진, 집안에서 청소하는 사진, 식사 준비하는 사진, 침실에서의 사진, 모두 몰래 찍은 것들이었다. 그리고 각 여자의 사진 옆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이름 정미연, 기간 1995년 3월, 1995년 8월, 특이사항 5개월째 탈출 시도, 계약 해지, 이름 김혜진, 기간 1997년 1월, 1997년 6월, 특이사항 임신 발각, 계약 해지, 이름 이소희, 기간 1999년 9월, 2000년 2월, 특이사항 정신 이상 증세, 계약 해지, 줄줄이 이어졌다. 수십 명, 모두 6개월을 못 채웠다. 모두 계약 해지로 끝났다. 나는 벽을 따라 걸었다. 2023년 구역에 도착했다. 박소영의 사진이 있었다. 마지막 사진은 그녀가 이 방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표정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리고 쪽지, 이름 박소영, 기간 2023년 4월, 2023년 9월, 특이사항 지하실 침입, 증거 발견, 계약 해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았다. 나는 방 중앙으로 갔다. 테이블이 하나 있었다. 그 위에 또 다른 파일이 놓여 있었다. 파일을 열었다. 신문 스크랩들이었다. 오래된 신문 기사들, 20대 여성 실종, 행방묘연, 빚독촉에 시달리던 여성, 흔적 없이 사라져, 계약 결혼 후 연락 두절된 여성, 가족들 수소문. 기사마다 다른 여자들이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빚이 있었고, 모두 계약 결혼을 했고, 모두 사라졌다. 그리고 파일 마지막 장에 메모가 적혀 있었다. 박정호의 필체였다. 처리 완료. 증거 없음. 가족들 빚 탕감으로 합의. 손에서 파일이 떨어졌다. 계약 해지가 아니었다. 그들은 사라진 것이었다. 죽었거나 어딘가에 갇혔거나. 그리고 가족들은 빚 때문에 입을 다물었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박소영의 경고가 이해됐다. 도망쳐. 6개월을 채우려 하지 마. 6개월이 되면 나도 저 벽에 붙게 되는 것이다. 숨이 막혔다. 방을 나가려 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다. 문이 닫혀 있었다. 나는 문 손잡이를 잡았다. 돌렸다. 잠겨 있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돌아봤다. 방 구석,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박정호였다. 그는 가운 차림이었다. 손에는 열쇠 다발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찾았구나.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랐어. 나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박정호는 천천히 다가왔다. 유나, 난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궁금해한다는 거, 탐색한다는 거, 지하실에 내려온다는 거. 그는 벽의 사진들을 손으로 쓸었다. 이 방에는 카메라가 없어. 특별한 공간이거든. 그래서 직접 기다렸지. 왜요? 왜냐고? 그는 나를 빤히 쳐다봤다. 내가 다른 여자들과 다른지 확인하고 싶었어. 진짜로 영리한지 아니면 그냥 겁쟁이인지. 그는 테이블에 파일을 집어들었다. 넌 여기까지 왔어. 진실을 봤어. 이제 넌 2가지 선택을 해야 해. 무슨 선택이요? 첫째, 지금 당장 이 집을 나가는 거야. 계약을 파기하고 가족들 빚은 그대로 남기고.
그럼 넌 살 수 있어. 그는 멈췄다. 둘째, 여기 남는 거야. 그리고 나와 함께 새로운 계약을 맺는 거지. 새로운 계약이요? 박정호는 미소 지었다. 넌 이제 알아버렸어. 내 비밀을. 그럼 넌 더 이상 단순한 아내가 아니야. 그는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넌 공범이 되는 거야. 심장이 얼어붙었다. 선택해, 유나. 지금 당장. 나는 그를 올려다봤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이미 그의 손아귀에 있었다. 도망쳐도 남아도 나는 이미 끝난 것이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